오늘 주제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인데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핵 문제가 언론에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또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또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내용에 좀 앞에 부분은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핵 이론에 관해서 어느 정도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북한 핵 문제 또 거기에 따른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현재 세계 핵무기 보유국의 현황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 NPT라고 해서 핵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라는 공식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1967년 1월 1일 이전, 그러니까 66년 말까지 핵실험을 한 나라들에 대해서만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핵을 개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이 바로 NPT 조약입니다. 왜냐하면 5나라에 대해서만 핵 보유를 인정하고 나머지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체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제 19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을 했지만 이러한 불평등성 때문에 불만을 품고 가입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제 프랑스와 중국은 1992년도에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특권을 주기 때문에 굳이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제 그 1967년 이전에 핵실험을 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핵실험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해서 인도, 이스라엘, 그리고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 북한이 있습니다. 이 네 나라가 비공인 핵무기 보유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는 NPT 조약이 1970년에 발효가 됐는데 체결은 이제 68년도에 됐고 채택은 됐고 발효는 이제 2년 뒤인 1970년에 됐는데 인도는 이제 그보다 한참 지나서 1974년도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는 아예 NPT 가입을 하지 않았죠. 이스라엘이 마찬가지로 남아공화국하고 손을 잡고 핵무기를 개발해서 처음에 저폭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1979년도 9월 달에 있었는데 이른바 벨라 인시던트라고 해서 벨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핵실험에 의혹이 있었고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방사능을 탐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핵실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눈 감아줬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핵실험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는 그래서 벨라 인시던트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불평등 속에 또 다른 불평등 낳은 이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와 경쟁 국가가 바로 파키스탄입니다. 영토 분쟁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인도가 핵실험을 하자 파키스탄이 이제 국력을 기울여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전념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그 금속공학을 전공했던 칸 박사가 나중에 이제 그 모국에 돌아와서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98년도에 핵실험을 해서 성공을 했고요. 파키스탄이 핵실험하는 걸 알고 인도도 동시에 준비를 했다가 같은 98년도에 동시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실험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는 1974년도에 한 번 했고 98년도에 또 한 번 했죠. 또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애당초 NPT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입을 했었습니다. 특히 당시 구소련이 원자료를 지어준다는 약속을 하면서 NPT 가입을 유도했고요. 결국은 북한은 이제 1995년도에 NPT 가입을 했습니다. 1985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NPT 가입을 해서 원자료를 지원받고 여기서 이제 원자로를 가동하면서 나름대로 핵무기 기술들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핵무기 개발의 단계에 왔다고 판단했던 1993년 3월에
NPT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다시 유보했다가 2003년도에 완전히 탈퇴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공인 핵보유 국가가 5개 국가가 있고 비공인 핵보유 국가가 4나라가 있지만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달리 북한은 NPT에 가입했다가 탈퇴한 이례적인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지 않지만 북한은 NPT 가입했다가 탈퇴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는, 그래서 조금 이제 위상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가 파기한 국가로 4나라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죠. 그 다음에 벨라루스, 이 나라가 있는데, 사실 이 나라들은 원래 개발할 당시에 소연방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별도의 핵무기 보유라고 할 수는 없고, 원래 이제 소련이 가졌을 때 같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그 서방에 제일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두부체크 연구소나 이런 데서 러시아 과학자들은 공동으로 핵무기라든지 미사일 개발에 같이 했던 나라가 우크라이나고요. 카자흐스탄은 굉장히 넓은 사막지대와 또 카스피해라는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중 핵실험이나 또 지상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카자흐스탄에도 일부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죠. 또 하나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는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지만 폴란드하고 접경하고 있고, 또 벨라루스는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3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동슬라브족이라고 해서 같은 피입니다. 우리가 같은 슬라브족이라고 하지만 뭐 폴란드라든지 또는 뭐 불가리아 뭐 이런 나라들은 남슬라브족 또는 뭐 북슬라브족 이렇게 부르는데,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사실상 형제 국가고 어느 정도 심한 방언 정도긴 하지만 의사소통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이 러시아의 뿌리는 원래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키예프 공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모스크바 공국까지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는 형제 국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가 모두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남아공화국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포기한 나라인데, 유일하게 보면 남아공이 예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아공화국은 자신들은 이제 우라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동굴들이 많이 있어서 핵실험할 수 있는 조건은 됐는데 문제는 핵 기술이 없었죠. 반면에 이스라엘은 핵 개발에 필요한 우라늄이 없었고 핵실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이해가 맞아가지고 공동 개발해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1979년 9월 달에 남아공화국에서 비밀리에 소규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핵실험을 했는데 남아공화국은 그래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이제 문제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흑인 지도자인 만델라가 25년 감옥살이를 하면서 석방을 합니다. 석방되게 되면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남아공화국은 실제 한 줌밖에 안 되는 백인과 다수의 흑인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만델라가 추록해서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 100%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만델라의 추록을 앞두고 백인 정권이 이 비핵화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핵무기, 가지고 있던 핵무기와 핵실험 데이터들, 과학기술자들 이런 모든 것을 IAEA에 신고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모든 서류나 이런 것들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탈 털어서 이제 남아공화국에는 핵과 관련된 자료가 모두 없어졌죠.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남아공화국이 순수한 의미라기보다는 핵무기가 흑인 정권에 넘어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이제 자진해서 포기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핵탄두 재고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러시아가 조금 제일 많습니다. 4,000개 정도가 되고 미국이 3,7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 한 400여 기 정도,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가 200여 기,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이 100여 기고 북한이 이제 한 30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배치된 핵탄두와 저장 핵탄두가 구분이 되어 있죠. 여기 보면은 합법적인 핵무기 보유 국가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배치가 돼 있는데 반면에 중국은 배치된 핵무기는 없고 저장한 핵무기만 있습니다.
여기 차이가 뭐냐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는 선제 핵 공격 독트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차하면 먼저 핵을 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네 나라고, 반면에 중국은 자신들이 1964년도 핵실험하면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중국은 먼저 핵을 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1993년도에 중국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싹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는데 중국의 국방백서에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빠지는 바람에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중국이 다시 95년 국방백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다시 넣습니다. 제가 이제 그 2016년에 책을 쓴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중국에 있어가지고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당시 중국 내에서는 선제 핵 불사용 원칙을 폐기된다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반영한 것이 2013년도에 국방백서에 빠졌던 그 개념이 빠졌던 건데,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핵 선제 사용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한 200여 기밖에 안 가지고 있지만 보통 1000기 이상을 가져야만 안정적인 핵 선제 사용을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현재 1000개를 목표로 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핵 전략 변화와 핵 억제 정책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인데 이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근데 이게 어렵긴 한데 이걸 모르면은 나중에 설명할 때 굉장히 이제 왜 그런지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약간 어렵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핵 전략은 1945년도에 맨하탄 계획에 의해서 미국이 핵 실험을 했고 그거를 바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실제 써먹었습니다. 그러다가 1949년도에 당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합니다. 소련이 핵실험했는데 미국이 쭉 관찰해 보니까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맨하탄 계획에서 핵실험한 건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나중에 조사해 봤더니 이제 미국 내에 있는 미국 공산당에 있는 과학 출신의 과학자들이 기술을 넘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나중에 잡혀가자마자 사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이듬해, 그 이후에 이제 1952년도에 미국이 수소폭탄 개발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소련에 대한 대량 보복 전략을 만들었는데 마침 그 이듬해 또 마침 1953년도에 소련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당시 전략은 이제 대량 보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1957년도에 스푸트니크 쇼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후르쇼프라고도 하죠. 러시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후르시초프라고 배웠는데 후르시초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유엔 총회장에 가가지고 구두를 들고 책상을 내리치면서 지구가 가벼워졌다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지구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과 똑같아야 되는데 소련의 우주선이 지구 바깥으로 쏘아 올린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지구가 가벼워졌다라고 하면서 일종의 이제 자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른바 미국 내에서 쇼크를 받은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소련을 앞서겠다고 판단했는데 우주 개발 분야에서 소련한테 뒤졌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온 개념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유연 반응 전략이라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유연 반응 전략은 이제 핵무기만 가지고 안 되겠고 핵무기 외에도 재래식 무기라든지 여러 개를 이제 같이 써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유연 반응 전략은 재래식 전략과 핵무기, 핵무기도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 뭐 정확한 용어는 전략 핵무기와 비전략 핵무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보통 언론에서는 전술 핵무기라는 말을 쓰지만 그런 구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 1961년도 유연 반응 전략입니다. 근데 유연 반응 전략이 나온 그 이듬해 쿠바 미사일 위기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쿠바에 소련제 핵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상당히 이제 미국이 위협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주선까지 날아갈 정도니까 다시 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성공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국이 다시 핵 전략을 바꾸는데 1964년도에 상호 확증 파괴라는 전략을 이제 수립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전략이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리면 나도 너를 때려서 같이 죽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이성적 판단한다는 전제하에서 네가 죽을 수 있으므로 먼저 쏘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개발된 전략들은 일단은 핵무기가 공격했을 때 생존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지하시설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핵무기를 배치하는 이런 이제 전략으로 바꾸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미국뿐만 아니라 소련도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큰 변화 나오는 것이 2001년도에 미사일 방어 체계 MD 전략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1980년대 중반에 레이건 대통령이 전략 미사일 방어 계획이라는 구상, SDI라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나 이제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탄도 미사일을 쐈는데 이것을 쏴서 같은 다른 미사일로 요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만 있고 실제로 이제 추진되지 못하다가 2001년 정도가 되면 미국이 미사일 방어 계획에 어느 정도 감을 잡고 계획에 성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2001년도에 일방 확증 파괴라는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호 확증 파괴 전략과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방 확증 파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방어, MD 체계 등을 이용해서 적의 핵 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게 돼서 적극적인 핵무기 사용 의지를 천명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 대략 9년에서 10년 사이에 발표되는 2001년도 핵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부분입니다. 이런 개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2018년에 당선되고 취임 후에 처음으로 체코 프라하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핵무기를 없는 세계를 지향하겠다. 그리고 점차 선제핵 사용, 원래 선제핵 사용 원칙이 있었는데 불사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깜짝 놀란 거죠.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주장했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박수를 쳤고 그 결과 그해 11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아쉽게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반대를 했고요. 그러나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선제핵 불사용 원칙, No First Use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핵무기 보유 국가가 자국이나 동맹국들이 핵무기로 공격당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먼저 쏘겠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어쨌든 그 미국 핵무기 보유국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의 동맹국, 다시 한번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 핵공격을 받으면 이걸로 핵을 보복해주겠다는 전략이 선제 핵사용 정책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겁니다. 선제 핵 사용 정책이죠. 그래서 불사용 정책은 이제 그때만 쓴다는 얘기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설명이 고들러 있는데 핵태세 보고서에 보면은 세 나라들, 미국이 이제 핵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들은 당연히 이제 중국과 러시아 같이 핵보유국은 물론이고 핵을 갖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란, 그다음에 시리아, 북한 같은 불량 국가들, 악의 축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핵을 갖지 않았지만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계속적으로 반발했고 우리 언론에 잘 보도 안 됐지만 사실은 육자회담이나 북미협상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 폐기를 요구하게 되면 끊임없이 요구하는 게 너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핵 선제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 불사용 원칙을 천명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제 끔찍도 하지 않다가 실제로 이제 2010년도, 2022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런 NPR 핵태세 보고서에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핵선제 불사용이라는 원칙이 아니라 단일 목적이라는 용어를 쓰려고 했던 거죠. 즉 동맹국은 안 되고 미국에 대한 적의 핵 공격에 대해서만 핵을 쓸 수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제한하는 정책이죠. 그러나 당시 공화당이라든지
동맹국, 특히 일본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런 단일 목적 원칙을 채택할 경우 미국은 공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북한이 또는 중국이나 북한이 일본은 공격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중국이나 북한이 핵으로 일본을 공격할 때 단일 목적 원칙에 따른다면 미국이 확장 억제력을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했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체가 또 복잡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안정 불안정 역설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글렌 스나이더라는 이제 국제정치학자가 발표한 건데,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핵을 가진 국가끼리 전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될 것 같지만 대신 재래식 분쟁은 늘어난다. 뭐 이런 역설입니다. 그래서 역설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도와 파키스탄이 모두 핵을 가졌지만 캐시미르 분쟁이 계속 일어나고 여러 차례 어떤 내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역설이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전시 억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저는 자주 쓰는데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우리가 보통 억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강한 보복을 당한 걸 우려해서 핵 사용을 기피하는 걸 억제, 못하게 하는 거 억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억제라고 하지만 엄밀한 얘기를 하면 프리워 디터런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인데, 반면에 전시 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인트라워, 전쟁 중에 억제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미 핵을 가진 나라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재래식 분쟁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 안정 불안정 역설에서 재래식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너무 과하게 반격을 하게 되면은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쓸 거 아니에요.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안 쓰자니 핵 위협에 노출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시 억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을 가진 나라를 상대하는데 상대방이 핵을 쓰지 않을 정도까지만 재래식으로 보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애매한 얘기인데, 실제로 이것이 적용된 것이 2017년도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미국에서 그 즈음에서,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2017년 7월 9일 날 북한이 처음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고요. 여기에 격려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만든 것이 미 CIA 내에 코리아 미션 센터를 만들었고, 이때 이제 코리아 미션 센터가 착수한 것이 바로 전시 억제 개념에 따라서 북한을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근데 너무 세게 보면은 북한이 핵을 쓸 것이고, 적당하게 봐서 북한이 반격하지 못하게 할 정도의 재래식 공격을 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이제 우리가 아마 코피 작전. 코피라는 건 이제 영어 코피가 아니라 정말 코피 터뜨리는 코피 작전입니다. 코피 작전. 그러니까 코피 작전 또는 이제 정강이 걷어차기 작전,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코피, 우리가 뭐 싸움을 할 때 상대방 코피 터지는데 코피가 났다고 해가지고 핵무기를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뭐 한 20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됐다고 하는데, 20가지 중에 뭐 제가 이제 몇 가지 들은 거는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북한이 그 원산 인근에서 개발하고 있는 잠수함 SLBM을 타괴시킨다. 그러면 뭐 김정은을 직접 공격하면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SLBM 잠수함을 파괴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을 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뭐 이제 이런 어떤 게 저강도 그 보복을 해가지고 북한이 핵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른바 전시 억제라는 개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피 작전 또는 정강이 걷어차기 작전,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뭐 제가 들은 거는 한 20가지를 그 CIA나 뭐 이런 데서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핵 독트린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러시아는 이런 4가지 조건이 충족되면은 무조건 핵을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들어와가지고 알렉산드르 그루시코 외무차관이 2022년 5월달에 얘기했고, 그해 12월에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선제 핵 독트린에 맞춰서 러시아의 독트린도 변경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근 들어와가지고는 이제 벨라루스에 아까 말씀드렸죠. 러시아의 형제 국가인 벨라루스에다 이미 이제 전술 핵무기, 비전략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아직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러시아 국방부가 러시아 남부 군부에서 아까 이제 정식 용어를 말씀드렸죠. 비전략 핵무기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발표가 나왔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마음대로 공격을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국산 무기는 관계없지만 뭐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독일한테 받은 무기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하게 제한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쏘게 되면은 이게 자칫해서 이 나토까지 전쟁이 확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했다가 워낙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열세로 몰리니까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뭐 프랑스 군대를 보낼 수 있다든지 또는 뭐 미국이 제공한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무기에 대해서 러시아에 공격할 수 있는 걸 허용하겠다라는 이런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핵무기 쓰겠다고 하는 게 장난이 아니다, 빈말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제로 비전략 핵무기 군사훈련 첫 단계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연결이 안 돼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제 러시아군이 그 탄도미사일에다가 핵무기를 장착하는 훈련하는 1단계 훈련하고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거는 아마 여러분 자료 클릭을 해보시면은 나중에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핵보유 국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또는 신흥 핵보유 국가라고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일 대학의 브레큰 교수가 만든 개념인데 요거는 이제 제1차 핵시대의 목표는 그 NPT라고 핵확산 금지 조약하고 미국의 리더십, 민주주의 체제의 세계 결합을 통해서 핵확산을 막는 데 있다. 그러니까 2차 핵시대를 막는다. 뭐 이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규정을 합니다. 이 책에서 2차 핵시대라고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죠. 저기서 그래서 실패했다고 판단하고 문제는 뭐냐면 현재의 국제 질서는 미국, 러시아, 뭐 그다음에 중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핵보유국뿐만 아니라 신흥 핵보유국이 있다는 거죠. 신흥 핵보유국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고 더 문제로 삼는 것이 국가 하위 집단. 우리가 이제 그 9.11 테러 당시에 지금 어제 공격했습니까?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를 공격하고 펜타곤도 공격을 받아서 한 300몇 명이 죽었죠. 보통 크게 보도 안 됐지만 무역센터에 3,100 명이 죽었고 펜타곤도 공격받아가지고 한 300여 명이 죽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백악관을 돌진하다가 난투를 벌여가지고 이제 추락해서 강에 빠져서 결국 이제 다 사망을 했지만 백악관은 이제 무사했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에서 조사해 보니까 당시의 테러 집단들이 핵무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이런 또 구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국가들은 이제 함부로 자국민들이 있고 또 자칫 국가의 주권을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는 반면에 테러 집단들 같은 경우는 뭐 자살 테러도 하는 판에 그게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이 이제 최근에 나온 개념들이 아주 최근은 아닙니다. 한 10년 넘었는데 핵무기 포기보다는 관리 정책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꿉니다.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전략공간의 국제정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다 서문에 아까 여기가 다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되는 검열을 받는 과정에서 저걸 지워달라. 관리라고 하면은 마치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제가 살짝 표현을 바꾸는 바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용어는 이제 미국의 정책은 북한의 핵 포기보다는 관리로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학계에서의 이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핵보유국의 핵전략 유형에 대해서는 비핀 나랑이라는 이제 MIT 교수인데 최근에 보니까 바로 어제 그저께인가요? 월요일 날 우리 국방정책실장이랑 이분이 보니까 미 국방부 무슨 우주 무슨 정책 무슨 수석 차관보 이렇게 이런 타이틀 가지고 협상에 나와가지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제 아마 학교에서 아마 정부 쪽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인도계나 파키스탄, 아마 인도계로 추정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주요 핵보유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상호 확증 파괴라든지 뭐 이런 전략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유연 전략이 뭐 이런 전략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신흥 핵보유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런 전략적 연구들이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 박사기 논문으로 이런 저기 보이는 출간된 책을 쓰고 바로 MIT 교수로 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세 개의 유형입니다. 카탈리스틱, 뭐 요 자체는 촉매인데 여기는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촉매 역할이 이제 촉진하는 게, 촉발하는 게 있고, 느리게 하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느리게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촉발이라는 말을 썼고요. 촉발, 확증 보복, 비대칭 확증인데, 뭐 핵심적인 내용을 본다면, 최소한도 핵무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북한이 실제로, 육자회담, 제네바 회담 때도 비롯해가지고, 북미회담을 비롯해서 육자회담 등등에 나와가지고, 계속 핵포기를 내세우면서 또는 핵을 위협하면서 미국한테 어떤 양보를 얻어내려고 했던 거죠. 이런 게 이제 촉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소한도 핵무기 제정력이 있을 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수세형이고 간접 억제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증보복입니다. 확증보복은 확실한 핵보복 능력을 갖추는 건데 수세형의 직접 억제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벼랑 끝 전술이 필요 없는 거죠. 벼랑 끝 전술이 그냥 우리가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먼저 공격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를 건드리면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유사한 표현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있었던 북한의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남조선을 뭐 완전 평정하겠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요런 능력, 요런 표현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증 보복입니다. 확실하게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비대칭 확전입니다. 비대칭 확전은 이거는 이제 뭐냐면 1차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더 진화된 거죠. 그러니까 1차 핵 선제 공격을 하려면은 일단 이제 여러 가지 독트린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현재 미국의 제가 이걸 평가해봐야 뭐 권위가 없어서 안 될 거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평가한 거에 의하면 촉발 단계 넘어갔고. 제가 책을 썼던 2016년도 당시에도 이미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확증 보복 단계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관건은 비대칭 확전 전략으로까지 이행을 했는가 하는 부분인데, 북한이 이제 2019년도 말에 정면 돌파전을 선언한 이후에 핵미사일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뭐 걔네 표현은 질량적으로 핵무기를 이제 증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핀나랑이랑 안킷 판다라는 이제 이거는 아마 이 사람이 카네기 재단 연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제가 예전에 2021년인가요? 그때 같이 공동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엔 코로나 때이기 때문에 줌으로 회의를 했었는데 생거 보면 이제 이분도 아마 인도계나 아니면 파키스탄계로 보이는데 아마 그래서 같이 연구한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단독으로 연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확전의 리스크 이렇게 근데 여기 핵심 내용은 의도치 않은 확전이라는 해서 북한이 점차 2020년 논문인데 이때 점차 확전, 그러니까 이 비대칭 확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4년 전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보다 더 진전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이 제가 다뤄봤고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북한은 지금까지는 이제 2006년도에 처음 핵실험을 한 직후에 나온 것이 북한은 이제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을 견지하겠다라고 처음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쭉 유지하다가 2016년도 제7차 당대회 때만 해도 절대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김정은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4년이 지난 이거는 이제 이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죠.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고 절대로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핵무기 선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건 좋은데 남용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처음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듬해 뭐 한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제8차 당대회가 걸리는데 여기서 사업청화 보고에서 김정은이 한 얘기는 뭐 조건이 있어서 핵을
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2022년 9월 달에 최고인민회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에서 핵무력 정책법을 발표해서 핵무기 사용 전략과 정책을 천명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 5가지 조건에 해당되면은 북한이 먼저 핵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핵무기 또는 대량 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되거나 뭐 감행되면 당연히 쓰는데 임박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다음에 적대 세력이 핵 및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 중요한 것은 핵무기만이 아니라 비핵무기 공격이라 하더라도 국가 지도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참수작전이 시도될 경우 바로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전략 대상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 공격이 감행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북한에 대해서 핵을 쓸 때만 핵을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래식무로 공격할 경우에도 북한은 몇 가지 조건에 맞으면 핵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러시아 앞에 소개해드렸던 러시아 핵 독트린과 유사한 내용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북한 핵전략 공세적 전환을 보면 김여정 담화가 재작년 4월 달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이때 되면 뭡니까? 4월 4일이면은 아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아직은 취임하기 전이죠. 이때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의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조선 괴뢰들은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다. 제일 의무는 평화적인 부분이고 전쟁 억제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억제가 실패할 경우는 제2사명도 감행한다고 해서 선제적으로 핵을 쓸 수 있다는 암시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있었던 당대회 보고에서는 표현이 더 바뀌는데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냥 쓰겠다는 건 아니고 북한이 공격받으면 유사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점차 북한 핵 전략이 과거에 이제 선제 불사용 원칙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공세적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 핵 전략의 특징을 보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전쟁 공간의 확대입니다. 전쟁 공간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한국 전쟁 당시는 전쟁 공간이 한반도에 제한되어 있었죠. 한반도에 제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를 겨냥해서 전쟁을 일으켰지만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미군이 전시 증원군이 들어오는데 일단 괌을 전진 기지로 해서 오키나와 또 일본 열도에 있는 미군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미군뿐만 아니라 유엔군들이 주로 이제 일본의 오키나와나 일본의 이제 7개 유엔사 기지를 통해서 거점으로 해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볼 때 전쟁 억제라고 하는 것이 한반도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전쟁 공간을 넓히는데 미국이 현재 한반도나 대만의 전진 기지를 삼고 있는 부분이 괌입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가 원래 이제 오랫동안 미국의 전략 폭격기들, 핵무기를 이제 배치해 놓고 있는 지역이 괌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판단할 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괌까지는 타깃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거죠. 그래서 북한은 전쟁 공간을 전시 증원군의 거점인 오키나와 괌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 재래식 무기가는 안 되고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사거리에 넣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2017년도 아까 말씀드린 7월 9일하고 28일 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미국이 노발대발하면서 군사행동을 검토하겠다. 그 다음에 화염과 분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자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콧방귀도 안 끼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전략 거점 기지인 괌을 상대로 해서 괌 주변에 IRBM이라고 하죠.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시험 발사하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되레. 그러면서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고 당시에 보면은 이게 뭐 지금 그것까지 자세히 다룰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별 16개가 이제 한반도로 뜹니다. 주한미사령관,
그다음에 당시 인도태평양,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시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그다음에 이제 그게 벌써만 해도 12개죠. 그다음에 3스타가 오고 뭐 원스타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해가지고 16명 별 16개가 530 군기지에 모여가지고 북한을 경고하는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재래식 재래식과 핵을 배합하는 군사 전력을 채택했고요. 특히 이제 한반도만 해도 초대형 방사포 600mm 방사포인데 방사포라면 북한이 용어 우리 식으로 하면 다연장포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2020년 10월 30일 이런 초대형 방사포를 김정은한테 증정하는 증정식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은 재래식과 핵무기를 배합하는 군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고요. 거부적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나면은 거기까지 타격을 하겠다는 거고, 그러나 이제 미국이 미 본토에서 증원군이 날라오거나 미 본토에서 핵무기가 계속 증강이 되면 거꾸로 미 본토까지 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응징적 억제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옛날에 드골 대통령,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내세운 논리는, 만약에 당시 소련이 파리를 공격하려고 했는데 워싱턴이 핵무기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파리를 보호해주겠냐?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은 만약에 미 본토에서 전략 폭격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미 본토에서 날아오게 된다면,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워싱턴에 핵을 쏘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은 아마도 미 본토에서 전시정원군이 못 올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단 전쟁의 거점은 이미 파견되어 있는 이 오키나와는 감까지를 상대로 해서 전쟁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부적 억제력과 응징적 억제력이라는 이제 개념의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한으로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북한이 어떻게 핵을 개발했느냐, 항상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한 발씩 앞서서 또 두 발, 세 발 앞선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는 아니지만 조사하고 취재하고 인터뷰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바로 요 시점입니다. 이거 제가 빨갛게 표현했는데 1991년 8월 달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니까 위험한 게, 우크라이나는 단순하게 핵무기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만들 수 있는 핵과학자들이나 미사일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독립을 하면서 연금이 다 끊겼어요.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이걸 모를 리가 없죠. 딱 빠져나가가지고 당시 이제 뭐 중국, 북한 이런 데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급히 넌 의원하고 루가 상원의원, 두 상원의원, 공화당, 민주당 상원에 합작을 해서 넌 루가 법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1991년 12월 달에 법안이 통과돼서 예산이 확정돼서 그 이듬해 1990년 6월 부시 대통령과 당시 예친 대통령이 합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여기에 과학자나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전업을 해주거나 연금을 지급해주거나 대신해서 저걸 갖지 못하게 해외로 못 나가게 하는 법을 만드는데, 이 시점을 보시면은 요 사이가 몇 개월이고 10개월이라는 공백이 있죠. 이 10개월의 공백에 많은 과학자들이 또 기술자들이 딴 나라로 나갔습니다.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북한이 1차 핵실험할 때 이렇게 제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는 이제 재래식 폭탄이 아니냐라고 의심을 했는데 굉장히 순도가 낮은 이런 부분들도 이 사람들이 빼내가지고 판매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또 하나는 이때 이제 이건 탈북자들한테 들은 증언에 따르면은 이때 핵물리학자 50명, 미사일 기술자 50명 정도가 북한에 와가지고, 물론 맨몸으로 온 겁니다. 이게 당연히 이제 그냥 도면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고 맨몸으로 가가지고 기억을 해가지고 서로 50명이 끼워 맞춰가지고 이미 1990년대 중반쯤에 북한이 수소폭탄 설계도까지 로켓이라는 이런 걸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거를 이제 실제 구현하고 제작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장비와 부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20년 이상의 많은 시간을 걸리고 하나하나 이제 추적을 한 거죠. 그 대표적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사진이 이게 동영상이 나오면 좋았을 텐데,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2017년도에 당시 미국이 북한의 아마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는 뭐 미국 정보기관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북한의
핵기술과 미사일 기술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나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절대로 나간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공개한 겁니다. 이 장면이 뭐냐면 2011년 7월 달에 북한 공작원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미사일 기술 훔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함정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체포되는 장면까지 나오고 이때 이제 북한의 공작원이 2명인가 그런데 뭐 8년형인가 7년인가 받아가지고 만기로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공개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우린 결백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북한이 ICBM을 이게 이제 2017년 7월 달에 북한이 처음으로 ICBM 성공했다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딴 것까지는 미국이 자기네 본토 위협이 안 되는데 ICBM은 바로 미 본토에 위협이 되다 보니까 이런 ICBM 기술이 어디 왔느냐를 추적을 했는데 바로 그 북한이 사용한 게 ICBM 엔진이 백두산 엔진입니다. 이 백두산 엔진의 원형은 RD-250 엔진이라고 해서 옛 소련인데 옛 소련이라고 하면은 문제는 러시아 아니면 우크라이나죠. 근데 당시만 해도 러시아는 이른바 이제 그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라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의 핵과 기술들을 모두 러시아로 옮겨서 폐기하는 대가로 미국, 영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안전 그리고 경제 지원을 약속한 협약이 이제 1994년도에 맺은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는 그런 만큼 굉장히 이제 충실하게 미국과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의심했었는데 우크라이나는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기술은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가지고 북한이 지금 이제 그 우주 로켓까지도 쏘게 되는 거죠. 저게 이제 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가지고 4개를 클러스터링 해가지고 묶어서 쏘는데 그게 간단한 기술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4개를 묶어서 다시 또 그걸 만들어서 다시 또 4개 하면 16개가 되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추력을 발생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의 이제 요 색깔이 바뀔 때마다 여기 안 보시겠지만 색깔이 바뀔 때마다 이제 주제가 바뀌는 겁니다. 칼라에서는 나오는데 그래서 북한은 이제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요. 6차례 핵실험마다 약간의 성격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에 대해서는 이제 이게 폭발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일설에 의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전홍축 플루토늄을 이제 구입해서 한번 해본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폭발력이 낮았습니다. 0.5kton밖에 안 돼서 이 정도면은 이제 재래식 폭탄 TNT 5,000톤 정도니까 여러 묶음을 가지고 500톤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추정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제 일단 핵무기라고 친다면 이 보면 플루토늄 폭발 장치 아직 핵탄두를 못 만든 거죠. 폭발 장치, 플루토늄 폭발 장치를 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농축 우라늄을 이제 3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4차에서는 북한은 이제 수소탄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수소탄 원리를 이용한 증폭 분열탄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폭발 장치입니다. 이것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차, 6차 때입니다. 5차 때는 북한이 증폭 분열탄을 써서 핵실험을 했고 6차는 바로 2017년 9월 3일 날 수소폭탄 실험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려 진도가 그 지진 강도 6.1이었고 140에서 250킬로톤 약 10배 이상의 10배에서 거의 뭐 20배, 20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의 막강한 핵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걸 좀 줄여가지고 한 5, 60톤밖에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건 이제 분석하는 데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좀 스탠슨 같은 사람은 이제 한 140에서 250킬로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핵무기 보유 국가가 9개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인데 이 5나라는 모두 원자폭탄뿐만 아니라 수소폭탄까지 실험한 나라들,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반면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원자폭탄만 가지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물론 인도는 약간 수소폭탄 능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자폭탄으로 보고 있는데 북한은 수소폭탄의 시험에 성공을 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이제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4.27 판문점 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당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할 것이다. 이른바 쌍중단의 이제 북한 측 임무를 이제 약속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갱도에서 폭발 시험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검증까지는 아니고 기자들,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기자는 빼고 외신 기자들만 초청한 상태에서 북부 핵시험장을 이제 폭파시키는 장면을 연출했고 폭파한 건 사실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바로 여기 보면은 이제 2022년 1월 19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정식 회의에서 풍계리 핵시험장 복구를 지시하고 또 실제로 재가동됐다고 판단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때부터 우리 뭐 미국이나 뭐 한국, 일본의 정보기관들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만은 당시 뭐 저한테가 일본에 있을 때였는데 당시 일본에 있는 관계자들,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이 계속 연락도 오고 또 저를 방문해가지고 북한이 핵실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해서 저는 절대로 안 할 거다. 아마 핵실험을 한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의 바람일 것이고 왜 안 할 거라고 보냐. 그러니까 북한의 조치가 미국이 당초 약속했던 한미 군사연습을 중단한다는 약속을 위반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도 너희들한테 한미 훈련의 중단 대가로 약속했던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한다고 한 약속을 우리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핵시험장을 복구한 거지 바로 핵실험을 할 만한 계획은 아닐 거라고 본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핵실험할 이유가 없다. 근데 뭐 아직까지도 안 하고 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인디안 기후제라고 뭐 계속 할 거라고 하면 언젠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제가 안 한다고 보장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을 이제 보면은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지금 이제 북한이 영변 원자로 플루토늄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노후화돼 있고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은 만지면 부서질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5kg톤이 아닌 이제 50kg톤짜리를 이제 만들려고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주로 북한이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에 사용하는 플루토늄 방사능 물질들은 주로 이제 농축 우라늄으로 만드는데 1년에 약 40kg 정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40kg 정도를 만들고 있고 플루토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국방백스 따르면 70kg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핵탄두 저장량은 시프리가 한 30개 정도. 우리 국방연구원 너무 많이 잡았네요. 8, 90개라고 얘기했는데 좀 너무 과장된 것 같고 30개 정도로 보는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야 저것들이 진짜 가지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의심을 하니까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북한이 이제 2016년도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그란 그 핵탄두를 모형을 보여준 겁니다. 실제로 이거를 본 사람들은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은 저거 맞다. 저게 미국이 처음에 원자폭탄 만들어서 저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9월 3일 핵실험을 하면서 수소폭탄 시험했다고 그랬죠. 수소폭탄 시험하면서 동시에 장구 모양의 수소탄두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걸 아는 전문가들이 저것도 맞다. 원래 수소폭탄이 저렇게 생겼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90년 초중반에 북한이 설계를 다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런 모양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핵탄두의 모양이죠. 실제 핵탄두는 아니죠. 그런데 바로 작년 3월 달에 북한이 전술핵탄두라고 하면서 화산 31호를 공개했는데 이런 모양을 공개를 했습니다. 뭐 저도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거 나오면은 도대체 몇 개인가 세어볼 거 아닙니까? 하나, 둘, 셋 쭉 해보니까 10개쯤 된다고 합니다. 저게 1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 키가 얼마고 사람 체중 그렇게 하면 대충 크기가 얼마인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했더니 대략 이제 이게 직경이 40-50cm 정도고 위력은 10kg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 여기에 보면 이 다음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북한이 공개한 또 도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옆으로 찌그러진 걸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막 피고 막 보정 작업을 하면은 대충 모양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7가지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게 이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아까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이 딴 장면에 보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하고 다시 재편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7개의 운반수단이 나온다는 거죠. 2021년 당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5개 분야의 전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초음속 무기, 두 번째는 초대형 핵탄도, 세 번째는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보통 얘기하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고체연료용,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이라는 얘기죠. 네 번째가 핵추진 잠수함과 SLBM, 거기서 쏘는 미사일이죠. 다섯 번째가 군사정찰 위성과 무인기.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여기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인 핵방아쇠,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 전술핵탄도 화산, 전략 순항미사일 화살, 군사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잇따라 공개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초음속 활공 비행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요격이 어렵다는 거고요. 다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실제 하나의 탄도 안에 작은 탄도, 자탄이라고 해서 자탄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면은 처음에 하나가 가다가 공중에서 분리가 돼가지고 4개, 5개가 각자 목표를 향해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네요. 막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하나만 해도 막을는데 동시에 여러 개가 날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각자 목표를 가지고 날아가고. MIRV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022년 12월 달에 바로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분출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3차례에 걸쳐서 북한이 화성 18호를 쏘았는데, 이 17호까지는 액체연료였는데 고체연료로 3번에 걸쳐서 시험을 했습니다. 고체연료의 경우는 질산염을 연료로 쓰기 때문에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 워낙 크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연료를 주입하는데 며칠 걸리고, 그리고 일주일 내에 쏘지 않으면은 이게 질산염이 엔진을 부식시켜가지고 못 쓰게 됩니다. 엔진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연료를 주입하는 걸 보면은, 만약에 대륙간 탄도미다 그럼 미국이 사전에 그걸 요격해 때릴 수가 있는 거고, 왜냐면 무조건 쏘는 거기 때문에 요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고체연료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고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기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동도 간편하고 어디서 쏘는지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를 왠지 성공을 해서 작년에 3번을 쐈는데 3번 다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북한의 신형 핵탄두 개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데,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을 발사해가지고 보면은 이제 이게 쐈는데, 이게 수중 공격정인데 한 번에 간 게 아니라 쭉 가가지고 며칠 동안, 한 이틀 정도 돌아다니다가 다시 제자리로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체연료용 다탄도 SLBM. 아까 다탄도로 했는데 북한은 현재 4개 탄도를 동시에 쏠 수 있는 이 SLBM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 순항 미사일 화살 2형의 핵탄두를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의 공중 폭발 시험을 작년에 실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EMP탄. 최근에 이제 북한이 GPS 교란을 했다 뭐라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핵 폭발을 해가지고 EMP탄을 하면 전자기파가 나와가지고 모든 전자기기들이 망가지는 겁니다. 고출력에 의해서. 이제 그런 이제 무기 체계를 이제 북한이 이미 개발해 놓은 상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군사정찰 위성과 무인기 전술핵 공격 잠수함입니다. 북한이 이게 이제 작년 5월달, 8월 24일날 실패했고 11월달에 성공했다가 금년 5월 10일 또 실패했죠. 근데 이때는 이제 새로운 엔진으로 했다라고 해가지고 혹시 러시아가 제공한 엔진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북한이 현재 우주 발사체 천마 1형에 탑재해가지고 만리경 1호 군사정찰 위성을 쏘는 데 성공해서 하나는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성능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쏘아서 위치를 이제 잡는 데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무인기. 무인기를 북한이 3번 이제 우리를 향해 남하했던 걸로 하는데, 하나는 2014년부터 17년까지는 북한의 무인기는 들어올 때마다 격추한 게 아니라
성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중간에 떨어져가지고 봤는데 보니까 형편없다 그래가지고 조잡하다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건데, 문제는 바로 재작년 2022년 12월 달에 26일이죠. 북한이 영공을 침범해 가지고 왔는데 파악을 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뒤늦게 파악을 했는데 이미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정컨대 또 뭐 이란 대사관에서 또 항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란이 했다는 게 아니라 샤헤드 136이라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에서 보면은 현재 그 무인기 드론의 최고 실력자는 이제 이란입니다. 이란이 가장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 보면은 이란은 마치 로켓을 쏘듯이 여러 대를 동시에 쏘고 장거리를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정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자살 폭탄도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북한과 기술 협력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톤급 전술핵무기 공격함인데, 김근옥 영웅함이라서 작년 9월달에 공개했는데 러시아제 디젤 잠수함을 전환한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그 커다란 이제 미사일 4기, 작은 미사일 6기. 그래서 4기에는 아마 그 전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륙간 탄도 미사일 쟁점에서는 통상 대기권 재진입 기술과 자세 제어 기술이 부족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뭐 그건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은 북한이 이제 고각 발사를 하기 때문에 고각 발사로 해서 나오는 열은 마하 20도 미만이고 4,000도 미만의 열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냐면 공기 저항을 이제 바로 이제 이렇게 뾰족한 데서 맞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공기 저항을 받게 돼서 7,000~8,000도까지 올라가야 된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핵탄두가 약 25대 40을 유지해야 되니까 굉장히 이제 성능이 상마라고 하는데 고난도 상마 기술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될 경우는 나중에 재진입을 하더라도 불규칙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튕겨나가거나 진입 기회에 폭발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북한이 실제로 시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서울에 투하될 때 피해 추산된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작년 봄에 서울대병원에서 이게 뭐 응급 무슨 방사능과인가 거기서 이제 요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적이,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쏠 경우 병상이 몇 개가 필요하고 의사가 몇 명이 필요하고 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 이런 걸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제가 한 거는 그걸 분석하는 건 아니었고 앞에 북한의 이제 핵 능력과 사용 조건 이런 걸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 보면은 1km 내에서는 88.5%인가가 다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보면은 5km 내에 발생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미한 이제 증세들을 나타내는 건데, 요건 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제가 이걸 뭐 분석할 수 없어서 브루스 베넷이라고 랜드 연구소에 있는 박사가 분석한 건데, 2010년도에 분석한 건데, 여기 보면 용산에 떨어뜨렸을 때 이게 이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북에서 쏘아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요 핵 낙진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의 일부까지 퍼지는데, 기분 나쁘죠. 왜 하필 용산이야? 왜 그러겠어요? 이게 당연히 여기 보면 국방부 합참이 있고, 그때만 해도 이제 주한미군 8군 사령부 이런 데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쏜 건데, 그럼 더 큰 문제가 있죠. 대통령실까지 여기 와 있잖아요. 한 방에 그냥 1타 3피가 되는 위험성에 빠지게 된 건데, 사실 대통령실이 국방부 합참하고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거죠, 사실은. 한 방에 그냥 만약에 하면 다 날아가는 이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보시면은 10킬로톤짜리가 떨어질 경우는 최소 12만에서 23만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 포함해서 한 30~40만 명이 발생하고, 의료 수요가 뭐 어떻게 된다. 병상이 36만 명이 필요하고, 의사가 6만 6천 명이 필요하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 이른바 반핵 평화론자들은 당위적 반대론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반인류적인 무기고 부여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존의 핵무기도 폐기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우리 차원에서 얘기한다면 영내 핵 경쟁을 촉발하고 그 결과 인류가 공멸할 수 있으며 남북이 모두 핵을 갖게 되면 남북 통일의 가능성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핵 보유 북한 거꾸로 그 이전에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된다. 이거는 반인륜적이다 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이걸 이제 2017년도에 핵무기 폐기 국제연대라고 하는 아이캔이라는 기구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프라하에 가서 체코에 가서 프라하 선언을 발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또 공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처럼 이 자체로는 뭐 설득력은 있지만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현실적이냐 하는 겁니다. 현실적 불가론이 있습니다. 뭐 가져도 좋다. 그럼 우리 그러면 가질 수 있냐? 가지려면 너무나 장벽이 크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국제 비확산 체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보유하고 싶든 안 하든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NPT제에 걸리고 미국이 핵 확산을 반대하고 국내에 반핵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뚫고 과연 우리가 핵무기를 가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핵무장론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오는 무기는 전술적 핵보유. 이게 전술이란 건 정술한 핵무기라는 전술 핵무기라는 뜻은 아니고요. 현재 북한이 이제 촉발 핵태세에서 북한을 우리가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북한을 협상 테이블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핵포기를 하면 우리도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핵을 갖겠다는 거죠. 또는 주한미군이 갖거나 우리가 개발하거나 뭐 등등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핵무기 없는 세계 이상과 현실, 아까 이제 이 장면입니다. 유명한 201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프라하 선언을 발표하는 장면인데 2009년도죠. 연도가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2019년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밝힌 프라하 선언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나 이제 바람직하긴 하나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뭐냐면 핵무기 만약에 미국이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게 앞서 아까 말씀 단일 목적 원칙을 채택만 하더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핵무기의 대규모 감축이나 선제 핵 사용 정책 폐기, 단일 목적 개념의 채택일 경우 여기에 이제 한국 내 강경파나 동맹국들의 반대가 극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확장 억제, 미국이 그러면 확장 억제를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관점에서 보는데 뭐 제 입장이 뭐냐고 하는 거 묻지 마시고 대충 이런 이제 입장들이 있다는 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확장 억제력 제공 방식과 관련돼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보유. 재보유라는 뜻은 1958년도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늘리다가 최대로 늘렸을 때가 67년이네. 67년도에 950개까지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마지막으로 1991년도에 이건 단지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나토 핵 공유국을 제외한 모든 핵무기를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없다. 물론 이제 북한은 이제 그걸 어떻게 믿냐? 너희들이랑 믿는 거지 우리는 못 믿겠다. 우리도 검증에 나서겠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1년도에 한국을 포함한 해외에 있는 모든 전술핵무기를 철수했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걸 다시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전술핵무기를 배치했다 철수했는데 이거를 다시 배치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F-15E나 F-35A 탑재용 B-61-12 핵통단을 반입하자 얘기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공교롭게도 여기 보면 금년 5월 달에 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 군사위 간사가 이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건 아니고 옵션을 배제할 필요는 없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로저 위커
상원의원 간사는 핵무기를 공유해야 된다. 배치도 하고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국내 언론에서 마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처음으로 미국에서 전술 핵무기 재배치를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용 보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화당 상원의원 두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은 없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가 추진하고 있는 핵 잠수함 동맹에 한국도 우리 껴달라고 얘기하고 일본도 껴달라고 하는데 그럴 일은 없다. 지금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제 배척을 한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나토시 핵공유 프로그램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토시 핵공유 프로그램이라는 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유럽에 있는 네덜란드, 독일, 벨기에, 이태리, 터키에 각각 이런 이제 핵탄두를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유낙하탄이라고 그래가지고 탄도미사일로 쏘는 게 아니라 비행기 투하하는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약간 구식이죠. 구식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 나토 회원국 이 5나라하고 미국해서 6나라가 국방장관들이 모여가지고 핵무기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나토시 핵공유 체계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유럽 국가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 시험 같은 경우를 실제로 이제 이 회원국들하고 미국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훈련을 같이 하지만 실제로 투하 명령, 핵무기 사용 명령권은 이런 나토 회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국내에서 일부 주장입니다. 나토 핵 공유론이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본 내 우파들도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도 나토시 핵 공유를 하자라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핵 공유를 하려면은 한국이 NPT를 탈퇴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잘 모르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보통 막 일반 국정치하는 전문가들도 막 떠드는데 사실은 나토시 핵 공유가 체결된 게 1966년입니다. 66년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NPT가 체결돼서 발효된 건 1970년 아닙니까? 70년에 발효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런 나라의 핵, 다시 말하면 예외 조건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핵보유국이 아니더라도 핵 배치를 허용한 건데 만약에 한국이나 일본에 나토시 핵 공유를 하려면은 한국이 NPT를 탈퇴하고 그리고 그 미국의 핵무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그냥 배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그건 가능하죠. 핵무기 보유. 그러나 한국하고 미국이 핵무기를 공유하고 계획을 논의하고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려면 우리가 NPT 탈퇴하면 되죠. NPT 탈퇴하면 미국이 배치도 안 하겠죠. 일단 먼저 배치를 해야 탈퇴도 가능한 거니까 그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한미 핵 협의론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작년 4월달에 한미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밝힌 건데 바로 이제 얼마 전입니다. 6월 10일이니까 바로 이번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한미 NCG 3차 회의가 있어가지고 여기 일체형 확장 억제력 체계 공동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나토시 핵 공유는 아니고 다만 이제 미국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인지 한반도와 관련돼서 언제 그 핵 전력을 전개하고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정보를 한국과 협의하고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토시 핵 공유하고는 사실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고요. 가장 큰 건 뭐냐면 당시에 이제 그 나토시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직후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 그 군축 핵 군축 그 협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년이죠. 작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얘기하니까 작년에 그랬습니까? 작년에 한국에서 그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는 바람에 아주 골치 아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뭐 야당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반 전문가 떠드는 거야 뭐 별 문제도 아닌데 정치 주제는 괜찮은데 대통령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한미 워싱턴 선언인데 그 결과는 뭐냐? 그러나 드디어 성공을 했다. 드디어 한국의 핵무장론을
막는 데 성공을 했다. 이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이 한미 워싱턴 선언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을 막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뭐 거꾸로 얘기하면은 뭐 그 대신에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 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핵 억제력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었다거나 또는 마이너스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효과는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그 목적 자체가 한국 내 자체 핵무장론을 억제하는 데 두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개발하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개발하면 되죠.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은 플루토늄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재처리를 권한을 못 갖냐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일본은 로카시오무라에 있는 재처리 공장은 일본이 자체 기술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한반도가 굉장히 좁은데도 불구하고 북한에는 그 황해도에 우라늄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광산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충청도에도 아주 석윤열 교수 어디 설명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그 부영과 어디도 조금 다운됩니다. 근데 워낙 농도가 낮아가지고 경제성은 없는데 열심히 하면 그래도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경제성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 동의하면 모르지만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한미동맹이 깨지게 되죠. 미국은 심지어 일본의 핵무장도 막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을 안 한다는 게 미국 입장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미동맹을 깨고 대신 핵을 갖겠냐? 아마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파탄됐을 때 잃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동의 내지 묵인 없이는 어려운 것이고, 또 하나는 하자마자 바로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전력 생산의 29%, 약 30% 정도가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NPT 탈퇴해서 자체 핵무장을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나라에 공급됐던 핵연료, MOX라고 하는데 이게 공급이 중단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지 어느 정도 운영을 하겠지만 점차 이제 이게 다 소모가 되면, 소진이 되면은 한국의 30%에 해당되는 전력 생산이 중단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제 엄청난 산업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유엔 안보리 경제 제재를 받게 되면서 국제 신용도가 하락되고 핵 불량 국가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일제로 우리가 보면은 2000년도에 우리가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레이저 분리 장치를 이용해서 3차례에 걸쳐서 우라늄 0.2g을 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추가 조사에 따라서 1980년대에 미신고 우라늄 변환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당시에 이제 미국과 일본, 특히 일본이 방방거리면서 한국을 유엔 안보리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력히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싹싹 빌어가지고 다시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요번에 봐달라.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자진신고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약속하에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는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뜨거하고 지금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계속 감시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독재 핵무장 하려면은 단지 핵물질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핵실험도 해야 되고, 핵탄두도 개발해야 되고, 운반수단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핵 독트린도 제정해야 되고, 핵 지휘 통제 체제도 만들어야 되고, 이걸 운영할 수 있는 핵전력 운영부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한때 2000년대 초반에 북한 핵 문제 다룰 때는 주로 뭐냐면 북한의 핵물질 생산만 가지고 많이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핵물질 가지면은 이제 평화롭게 되냐?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넘보지 못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안정 불안정 패러독스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재래식 분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전면전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재래식 분쟁, 우발적 충돌 가능성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자체 핵무장 결정권을 갖게 되지만 그런 장점이 있지만 아까 말한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미국이 무엇보다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천용호 옛날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했던 거를 많이 참고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분의 얘기를 저도 뭐 동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과연 믿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인데 워싱턴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을 무릅쓰고 서울을 위해서 핵무기를 쓸 것인가? 쓸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미국인이 1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28,500명 포함해서 10만 명 정도의 미군이 가지고 있고 또 만약에 한국이 핵 공격을 당했는데 미국이 핵 반격을 안 하면 일본이나 나토 기타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응징보복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과연 가능했냐. 실제로 현재 미국은 전술핵무기를 지상군을 배치하지 않더라도 작년에 이제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거와 관계없이 핵 발사 잠수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왔었죠. 바로 워싱턴 선언에 따라서 1년에 몇 차례씩 핵무기 발사 능력을 갖춘 핵 추진 잠수함이 한반도에 들어오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이나 폭격기에 탑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굳이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다 놓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실제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나왔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죠. 괌이 미국의 서태평양 전진기지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앤더슨 공군기지에 전략폭격기와 핵무기 핵탄두들이 이미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미국이 다 싹 철수합니다. 그리고 상시 배치에서 수시 배치로 전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수시 배치라는 건 언제 배치할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중국이 이른바 도련 전략이었죠. 제1차 제1도련 전략이 2010년, 제2도련 전략이 2020년 목표로 되는데 2020년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도련 전략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괌 킬러라고 부르는 동풍 26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2017년 8월 달에 북한도 괌 주변에다가 IRBM 중거리 탄도미사일 4발을 시험 발사하겠다고 위협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괌의 전략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막상 이제 전반대 전눈이 감지되면은 중국이나 북한이 먼저 괌에 있는 전략기지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 지상에다가 배치하는 전략무기들을 전부 다 잠수함이나 폭격기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럼 한국 내에 배치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과연 더 효율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억제력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른바 핵 억제력이 작동하기 위한 3C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핵 억제를 갖는 게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핵을 쓸 의지가 있고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도 지가 쏘겠어 설마? 이러면 안 돼요. 저놈은 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3C라는 건 capability, communication, credibility라는 3개가 필요한데 설사 북한이 한국이 핵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신원식 국방장관이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쏘겠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아이고 무서워 이러면 다행인데 아이고 웃기고 있네 니들이 쏠 수나 있어? 이렇게 되면은 억지력으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무기를 가져봐야 진짜로 그러면 한국이 쏘겠냐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신뢰를 우리가 예를 들면 북한이 아까 핵 독트린도 만들고 남조선이 까불면 전 영역을 평정하겠다 그러면 쏠 것 같아 안 쏠 것 같아 북한은 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은 억지력으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충분하지 않아. 그러면 근데 우리가 북한한테 니들 까불면 이렇게 평양을 때려 부술 거야? 북한이 겁을 먹어야 되는데 안 먹는다. 안 먹는다는 거는 억지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그 천영호 본부장이 제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단계로 제기한 제체력 능력 확보는
미국이 인정해 줄 것인가? 이건 이거 제가 쓴 겁니다는 미일 원자력 협정과 달리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안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끝까지 미국이 동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꼬신 게 우리가 이제 리프로세싱은 재처리죠. 재처리는 우리가 안 할 테니까 대신 파이로 프로세싱은 허가해 달라라고 했는데 미국이 야 우리가 속을 줄 아냐? 재처리보다는 못하지만 파이로 프로세싱도 결과적으로는 처리할 수 있고 핵물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못하고 2015년도에 개정안이 그냥 못하는 걸로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핵위협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는 게 대안이라도 볼 수 있는데 아쉽지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완벽한 억제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는 한.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핵을 그러면 우리 핵 가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아까 쭉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뭐 굳이 뭐 제가 당위론적인 핵 반대론자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뭐 가질 수 있으면 가지면 되지. 뭐 미군 갔는데 왜 우리는 뭐 가지면 안 돼? 저는 뭐 그것도 틀린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가질 수가 없어서 못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네, 왜 그 대신 그럼 뭘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군사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직까지 북한은 고위력 핵탄두가 아니라 저위력 핵탄두, 전략 핵무기나 전술 핵무기라고 표현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핵위협에 대해서는 비례적 대칭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우리 군은 한국형 삼축 체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킬체인, 미사일 방어 체제, 대량 응징 보복 체제를 통해서 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추가로 작년 3월에 국방혁신계획 4.0에서 킬웹 작전이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기존의 발세 왼편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미사일을 쏘는데 일단 쏘게 되면 어떤 형태가는 요격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합니다. 우리한테 떨어지든 공중에 떨어지든 아니면 북한에 떨어지든 방사능 핵을 쏘게 되면 방사능이 낙진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한반도는 종심이 짧다고 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북한에 떨어지더라도 우리까지 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당초 발사 왼편이라는 건 뭐냐면 이 발사대의 왼편서부터 이제 이 왼편이라는 건 뭐 다른 의미는 아니고 준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준비 단계부터 해킹이나 전자기파로 발사 시스템을 교란해서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무력화시킨다는 것,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하고 그래도 쏘면은 요격을 하고 안 되면 우리가 얻어맞으면 응징 보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가 고위력 폭탄.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핵은 핵으로만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바로 이제 그 현무 5가 있습니다. 재작년 국군의 날에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영상으로 공개했고 작년에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ADD에서 시험을 해서 공개하겠다고 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북한을 겨냥해서 우리가 우리 능력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북한만 겁먹으면 되는데 자칫하면 중국과 일본을 자극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이제 취소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바로 그 현무 5인데 여기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현무 5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그 미국에 가지고 있는 이게 제가 이게 이름을 Mother of All Bombs라고 해서 대형 폭탄이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인데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건 더 커요. 이거는 아버지,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Father of All Bombs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마어마한 그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폭탄인데 엄청난 파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게 바로 현무입니다. 현무를 독자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이게 이제 사거리가 180km, 300km, 500km 쭉 하는데 현재 우리는 뭐냐면 지금 이제 사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약 9톤에서 10톤 정도, 이게 정확한 게 8톤인가 9톤인가 어쨌든 현무5를 개발했는데 이 현무5를 8톤에서 9톤이지만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면은 또는 더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베이징이나 도쿄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800km 정도까지면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고 생각했는데 베이징이 1200km 정도가 되고 도쿄도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1500km 이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는 800km 생각하고 현무5를 자랑하려고 했는데 문제 이게 위력을 줄이면은 베이징과 도쿄까지 날아간다는 걸 보여주는 우리 걸 보여주게 되니까 이제 다시 말았는데 이게 현재 보면은 제가 이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10kg짜리가 터지면은 어떤 위력을 발휘하는 걸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고위력 폭탄 현무5에 클러스터탄, 집속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속탄은 저기 이제 어니스트 존이라는 탄두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폭탄이 있는데 요 밑에 잘 안 보입니다만은 자탄이라고 붙어 조그만 탄들이 딱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니스트 존에는 여기 화학무기를 장착을 했고요. 화학무기가 아니더라도 일반 뭐 쇠구슬 같은 경우 해도 좋습니다. 이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 집속탄 또는 클러스터탄이라고 하는데 이걸 부착할 경우는 현재 나온 거는 뭐냐면 현무5가 아니라 현무4의 경우는 축구장 200배 정도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방사능이 없죠, 당연히. 원자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인데도 불구하고 집소탄을 사용하게 되면 축구장 200배의 면적이.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봤죠. 그러니까 FIFA 규격에 따르면 68m와 105m는 6m의 규격인데 이 면적을 이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싹 죽일 수 있다고 합니다. 현무5는 어떠냐?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약 2배 가깝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300 내지 400배로 제가 계산했는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아까 히로시마급 원자폭탄은 5km 내에서 전면을 파괴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여기는 더군다나 이제 방사능 낙진까지 있는데 이건 낙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똑같은 계산한 겁니다. 이 계산을 제가 다 이거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면적, 반경 5km를 계산해 가지고 면적이 나오면 축구장 면적이 있으니까 나누면 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산했더니 현무5 폭탄 9개에서 12개 정도. 그러니까 300배일 때는 9개, 12개, 400배일 때는 12개 정도면은 살상력에 있어서는 북한이 지금 공개했던 화산이라고 하는 그 핵탄두하고 비슷한 위력을 발휘하는, 살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적소탄에 관한 협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남북한이 모두 가입 안 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도 가입 안 했어요. 일본만 가입했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했는데 이게 왜냐면 가입 여부가 어려운 게 안 했다고 봤는데 나중에 또 그 사이에 가입한 경우도 있어서 근데 마지막까지 봤더니 어쨌든 남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다 가입 안 했고 우리도 가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속탄은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게 이제 핵무기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대체 제가 점점 악마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우리가 북한 동포들한테 이걸 쓰라는 얘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현무5 한 9개, 한 10몇 개 정도면은 원자폭탄 하나 정도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걸 이제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오만 이제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제가 이 공대 출신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제 설명드리려고 했고 제가 이제 너무 이제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는가? 핵무기 없어도 우리가 북한에게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또 제가 너무 이제 이 무장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만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여기 한반도에 새로운 전쟁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지금 혹시 시민 언론 민들레 칼럼에 제가 오늘 아까 한 2시에 기고해가지고 한 4시쯤에 올라가는 걸 봤는데 2015년 8월 전쟁 위기 지금과 가장 비슷한 겁니다. 지금보다는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만은 제가 이 당시에 이제 2015년 8월 전 위기가 끝나고 9월 초에 저희가 있던 연구원에서 뭐 당시 청와대와 뭐 각종 정보기관, 뭐 국가기관 전문가들 쫙 모여가지고 할 때 제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보고서를 판다고 그때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제가 조사해서 했을 때 당시에 이제 이 목함지뢰 사태로 인해서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고 북한이 고사포, 직사포를 쏘고 우리가 또 자주포로 반격하고 해가지고 북한이 준전시 상태 선포하고 또 우리는 워치건 상향을 하고 뭐 선 조치 후보고 하라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결국 이제 미국과 중국이 압박을 해가지고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이 때문에 9월 3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그 막내 올라갔을 때
시진핑 주석한테 도와줘서 고마웠다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위험에 빠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북한은 2015년이니까 핵무기가 완성되기 전이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특히 이제 그 중국이 선양 군부의 이제 장갑차들이 이제 조준국경에 압박을 가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2018년도는 이제 17년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북한 그 남북 간의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고 당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8월 경축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제 전쟁만을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해결된 이런 문제고 지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와 유사시 남조선 평정 논의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면서 이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이런 제동 장치가 고장난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는 현재 한반도 상황은 남북이 합의한 일체의 규정은 없습니다. 4.17 판문점 선언도 사실상 무력화됐고 9.19 군사합의서도 전면 효력 중단된 상태입니다. 사실 남북 판문점 선언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기본합의서를 대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사실상 무력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남북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의 유엔 회원국으로 들어가 있는 유엔 헌장. 그건 뭐 사실 뭐 별로 의미도 없는 거지만 또 하나는 1953년에 체결됐던 군사정전협정. 근데 문제는 군사정전협정에 한국은 당사자로 서명국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유엔사, 중국, 북한이 들어가 있고 뭐 유엔사를 뭐 미국이라 대체할 수 있지만 사실 한국은 이제 서명 당사자가 아닌 바람에 실제로 한반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실 발언권이 없는 상태에서 국제사회 또는 미국, 중국에 의해서 좌지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북한의 핵무기의 대량 보유와 성능 고도화로 인해서 현재 북한은 이격 능력을 구축하고 있고 현재 20에서 150킬로톤에 달하는 고위력 핵무기를 개발 단계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전 배치까지 가지 않았죠. 그런 상태가 되면은 한국이 아무리 제가 아까 현무 5를 얘기했지만 이런 3축 플러스 1 가지고는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단계 우리의 핵 억제 정책은 한편으로는 미국에 의한 확장 억제 대역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우리 자체의 삼축 체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협상을 재개해서 북한의 고위협 핵무기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이 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단계 평화로는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의 엄연한 핵 위협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 평화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북 억제를 강화하고 남북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는 2단계까지 왔다가 다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2단계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 한반도 비핵화가 재추진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뭐 당장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항구적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평화와 통일을 분리해서 이해하거나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가 옛날에 무슨 드라마가 있었죠. 해품달이라고 해서 해를 품은 달. 근데 사실은 통일을 품은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통일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항구적 평화가 바로 통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남북 간의 더 이상의 적대적 관계는 없어지고 전쟁의 위협은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는 그게 바로 통일인데 평화체제와 남북연합을 통해서 통일을 이루는 과정, 기본적인 이제 로드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북한의 함대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고 동시에 그 방법에는 이제 연성안보, 수교라든지 평화협정. 작년 김 여정이 뭐 평화협정과 수교는 뭐 이거 뭐 한 달 반, 뭐 3달이면 다 깰 수 있다. 그러니까 가역 지역에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성안보, 운용적 구조적 군비 통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포괄적인 북한의 경제적 지원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 교환론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이제 정리한 것이 이제 저 책입니다. 뭐 책당사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단계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뭘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신뢰 조치를 회복하고 핵무기 불사용 공약을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닌데 지금 뭐 일부 뭐 진보적 학자나 전문가들 중에서는
동결을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동결을 뭐 반대는 안 하는데 동결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얘기한 게 쌍중단이 있었죠. 중국이 얘기했던 것이 2단계 쌍중단, 쌍계 병행을 얘기했지만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따르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제 쌍중단 말을 빼었습니다. 쌍중단을 빼고 쌍계 병행과 평화적 해결 이 두 가지밖에 얘기 안 해요. 평화적 해결은 원론적인 얘기고 결국 쌍계 병행을 얘기하고 있는데 쌍중단이라는 내용이 바로 동결의 얘기거든요. 동결에 대해서는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도 동결은 아직은 아니고 먼저 신뢰 조치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핵심은 사실상 효력 정지된 남북 군사합의서를 복원하거나 재합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핵선제 불사용 원칙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는 핵무력 정책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헌법에 대한 논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미국도 핵해제 보고서에 sole purpose, 그러니까 단일 목적 원칙을 넣음으로써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소해줘야 된다. 실제로 상대방을 선제 공격하겠다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빼지 않고서는 동결이나 이런 프로세스 자체가 가동될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까지 되면 다시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초기 단계로 오는 거죠. 이거는 문재인 정부 초기 단계도 이게 한참 후퇴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 거고 여기도 다시 신뢰 조치와 불사용 원칙 공약이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초기 단계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다시 이제 동결 논의부터 시작될 수 있고 이건 뭐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있던 논의를 다시 재풀이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논의는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여러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안 받아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면 북한이 생각하는 합리적 안보를 해소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려면은 최소한도 북한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정하는 적정 군사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전혀 반영이 안 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북한이 핵을 포기시키려면 적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제 방안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핵무기를 꼭 가져야 되느냐는 거에 대한 회의론을 얘기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삼축 체제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소극적 평화까지는 우리가 시도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현재까지는.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통한 적어도 비핵화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선 북한 핵 문제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마치도록 하고 질문을 통해서 부족한 걸 보완 듣도록 하겠습니다.